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삶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상실, 예상치 못한 갈등, 설명할 수 없는 변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막히거나 속이 쓰린 경험은 없으셨나요? 저는 40년간 정신과 의사로 뇌과학자로 일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외상이나 명확한 원인 없이도 만성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시작점에는 공통적으로 이해의 실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나 감정이 뇌의 불확실성 경보를 켜고 그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은 후 원인 모를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거나 은퇴 후 찾아온 공허감과 함께 소화불량이 시작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에는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뇌가 계속 경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대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어떻게 질병의 씨앗이 되는지, 그리고 이해의 힘이 어떻게 치유의 열쇠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제 우리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뇌는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작동합니다. 먼저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뇌의 경보센터로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전전두엽이라는 뇌의 CEO가 편도체를 적절히 조절하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뇌에서는 시상하부-뇌 하수체-부 신축, 즉 HPA축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회로가 가동됩니다. 그 결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죠. 단기간이면 문제없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 몸 전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면 패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 일찍 깨는 현상이 나타나죠.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위장관 운동도 변화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보호 효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맥락화할 수 있다면 전전두엽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진정되고 스트레스 회로가 정상화되는 것이죠. 실제 뇌 영상 연구를 보면 환자가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순간 편도체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전두엽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지적 조절 능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뇌에서 가장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약물 없이도 우리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이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십니다. 해석되지 않은 상실, 분노, 죄책감이 결국 신체 증상으로 우회 표현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를 진단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장애로 시작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부적응 상태죠.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과 긴장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진행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신체화 장애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몸의 언어로 변환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흔한 신체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이 지속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도 자주 나타나죠. 만성적인 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즉 연하곤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억압된 감정이 목 부위 근육의 긴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벨링의 의학적 가치입니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의 강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냥 답답하다가 아니라 배우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체 증상의 강도가 줄어들고 환자분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이건 슬픔이구나, 이건 분노구나, 이건 불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순간 통증은 반걸음 물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인사이트, 즉 통찰의 치료적 효과입니다. 이제 실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변경했지만 핵심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김모 할머니 75세입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으신 후 가슴 답답함과 고혈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해야 할 일에만 매몰되셨어요. 정리할 서류, 만날 사람들, 처리할 업무들만 생각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슬픔은 인정하지 못하셨습니다.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셨죠. 그 결과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깨어나셨습니다. 혈압이 16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할머니가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해도 괜찮다, 슬퍼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야간 혈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모 할아버지 68세입니다. 퇴직 후 찾아온 공허감과 함께 속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간 회사 일이 인생의 전부였던 할아버지에게 퇴직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용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기 시작했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진단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퇴직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무용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기여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도왔죠.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 아내와의 여행, 평생 미뤄왔던 취미 생활 등 새로운 역할을 찾으시면서 위장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모 할머니 70세입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5년간 간병하시면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즉 연하곤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분노, 그리고 그런 분노를 느끼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습니다. 간병이 힘들어도 된다,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럽다, 완벽한 보호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도록 도왔습니다.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자 목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연하 기능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실, 퇴직, 간병,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과제들이죠. 하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건강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병을 만듭니다. 같은 경험도 이해와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치유의 길과 질병의 길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제 이해의 실패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해결된 과제들이 우리 몸을 지속적인 경계 모드에 묶어두는 과정을 알아보시죠. 먼저 여러분께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지속 경계 모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으신가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시나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들이 폭주해서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속이 울렁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문제들이 뇌의 경보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위장관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장관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그 결과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죠.
심한 경우 위궤양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계에서는 혈압 상승과 심박수 증가가 나타납니다. 특히 야간에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새벽 시간대에 혈압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면역 시스템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백신 효과도 감소시킵니다. 상처 치유도 늦어지고 염증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하곤란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은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일으키고 이것이 연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질적인 문제와의 감별입니다. 연하곤란이 지속되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나 내시경 검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연하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석되지 않은 문제는 몸을 대기발령 상태로 묶어둡니다. 마치 24시간 비상등이 켜진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석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5가지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라벨링 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3줄만 써보세요. 첫 줄에는 오늘 있었던 사건을 간단히 적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답답하다가 아니라 서운하다, 억울하다, 불안하다 등 정확한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에는 그때 몸에서 느꼈던 신호를 적어보세요. 가슴이 답답했다, 목이 막혔다, 속이 쓰렸다 등으로 말이죠. 이 과정에서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며칠만 계속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 4-6 메소드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4초, 내쉴 때는 6초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3분만 투자하세요. 이 방법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는 문장 프롬프트 활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지금 내게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은 빈칸이다. 그래서 내 몸은 빈칸로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게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은 자녀의 무관심이다. 그래서 내 몸은 가슴 답답함으로 말하고 있다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감정과 신체 증상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 파트너 만들기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과 주 1회, 10분 정도 여러분의 감정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경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정도의 공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 언어 빌리기입니다. 상담사나 의료진과 상담할 때 증상 마이너스 감정 마이너스 맥락의 삼각구조로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속쓰림 증상 마이너스 억울함 감정 마이너스 자녀와의 갈등 맥락처럼 연결지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언어와 관점을 빌려서 내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해석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5가지 도구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4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루틴화된 해석입니다. 해석을 일회성 행동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1주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1회 10분 정도 투자해서 미해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에 해결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 3회는 15분간 가벼운 걷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3분은 호흡 4-6 메소드를 실천해 보세요. 걷기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사고를 명료하게 하고 규칙적인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매일 밤에는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일기 3줄을 써보시고 마지막에 감사할 일 1가지를 추가로 적어보세요.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큼 긍정적 감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주차에는 특별히 연하곤란이나 역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식이 조절을 추가합니다. 음식의 식감을 부드럽게 조리하고 수분을 충분히 동반해서 천천히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한 입 삼킨 후 다음 입을 넣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주차에는 수면 위생에 집중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 카페인 섭취도 중단하세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주차에는 가족과의 소통 미션을 추가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번 한 달 동안 느꼈던 감정과 몸의 신호들을 공유해 보세요. 요즘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몸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하곤란이나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시다면 이때쯤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따라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루 빠뜨려도 괜찮고 일주일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체크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질병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증상은 몸의 고장이기 전에 마음의 편지일지 모릅니다. 가슴 답답함, 목의 이물감, 소화불량, 만성 통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몸이 대신 표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해석의 언어를 얻는 순간 몸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인 연하곤란, 호흡곤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야간 흉통 등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심리적 접근과 함께 반드시 즉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의 치유는 마음의 해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호흡 조절하기, 가족과 대화하기.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과 해석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해의 힘으로 더욱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